김현정의 뉴스 쇼. 시신에 페인트 칠을 하여 신원 파악이 곤란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5.18 당시에 문건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일부 시신들에는 페인트 칠이 돼 있어서 누군지도 또 어떻게 숨진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만행,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두렵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만행은 이뿐이 아니죠. 1980년 언론 통폐합이란 이름 하에 CBS의 보도 기능을 빼앗아갔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그 빼앗겼던 보도 기능을 되찾은 날이 바로 1987년 10월 19일, 30년 전 오늘입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인 오늘, 어떤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는 고든 CBS 정신을 되새기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박근혜의 재판 거부, 옥중 투쟁입니다. 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채 오늘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출석한다면서요? 네, 지난 16일이죠. 변호인단의 총사퇴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후 첫 공판이 오늘인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다? 네, 일단 그렇게 적었는데요. 예. 오늘 공판이 결국 공전될 것으로 보이죠. 앞으로도 이렇다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네요.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미 CNN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한 국제 법무팀의 보고서인데 예.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낸다. 또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재판 대신에 옥중 투쟁을 선택한 모습이네요. 그래요. 잠시 후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그 방을 예전에 본 경험이 있는 수감 경험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구색 갖춘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구색은 갖췄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남서 광주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47일 만에 헌재는 9인 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누가 헌재소장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김희수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는데요.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 청와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은 국민 기만이다. 대통령의 아집이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고비 맞은 MBC 사태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어제 사의를 밝혔어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지만 어제 가족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퇴의 뜻을 전했거든요. 박문진 이사가 모두 9명입니다. 근데 구 여권이 김 이사를 포함해서 6명, 또 구 야권이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김원배 이사 또 앞서 사퇴한 유희선 전 이사의 후임을 만약에 모두 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 구도가 4대5로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원배 이사의 사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 CNN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못 잔다는 등 국제 법률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고 인권 탄압이지만. 이에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들끼리, 예.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던가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6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걸 깔 만큼 이렇게 한 사람의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교도소 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들이 인권 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뭐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예. 뭐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요. 있으면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치료 받으러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예.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알겠습니다. 여성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수감 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 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아이러니야.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예.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 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예.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어 도단이다. 그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도 구치소 쪽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불 3개 중에 이제 2개는 끄고 하나는 이제 조도를 낮춰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무슨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 예. 이건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약한 불빛에 그런 전등 하나는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긴 해요. 이 MH그룹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 변호사 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자인 호세 운이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예.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예.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착적인 지금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예. 과거 리비아의 그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지자 박근혜 그룹이 전 아닐까요? 미국에도 있을 테니까요. 지지자 그룹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 네네. 그룹 쪽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난 며칠 전에 그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 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법무부가 적절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뭐 한국 내에서는 인권 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가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로 연결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 국제적인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세요. 진숙님은 청와대에서 살던 분이 보기엔, 그러니까 청와대와 비교하기에는 더러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교도소가 호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자 주셨고, 안지원님은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이 투옥됐을 때 유엔 인권위에다 제소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때 인권위원회 권고사안을 완전히 무시했던 게 박정권 아니냐. 이런 말씀.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구치소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본 적이 있으신 분 있다면은 좀 생생한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Y뉴스에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취재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하시죠. 행간 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행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700만 원짜리 침대를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침대에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침대를 놓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침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 MH그룹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네,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연 만나보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까 수감자 경험자분의 그 얘기는 새겨들을 법해요.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건 그들이 주장했다면 그건 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도 귀담아 들을 법합니다. 행간. 중국 얘기 가져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어제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참 세계적인 행사가 됐어요. 중국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진핑 집권 전반기를 결선하고 남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이나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시진핑 시대 2기를 여는 당대의 개막.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3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3시간 30분. 와. 정확하게는 3시간 25분 동안인데요. 그것도 서서. 좋아요. 중국어로 A4 용지 68장 분량의 글을 쉬지 않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보고 시황제에 비유를 하면서 시황제의 꿈을 밝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굳이 있는데요. 그렇게 3시간 25분 동안 연설 안 해도 요약분을 얘기한 후에 다른 건 뭐 이렇게 전문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렇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68페이지를 다 읽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2기 청사진을 샤오캉이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했는데요. 뭡니까? 샤오캉은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웠는데 2050년 세계 최강의 중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또 차기 후계구들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인데요. 이 당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발표되는 정치국 상무위원 7면의 면면을 보면 차기 지도부 윤곽을 점칠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미 중국이 G2가 된 지는 오래됐죠.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세계. 따라서 이 중국의 어제 발표들 청사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2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보다 어쩌면 시진핑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요 며칠 사이 국내 언론과 국민의 눈, 귀, 이 박근혜 이름 석자가 완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이슈를 덮었죠. 예. 네, 재판 보이콧 선언 소식이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어제는 또 MH그룹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인권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전 처음 듣는 인권단체 아니에요. 인권단체 아니고 법률 자문팀입니다. 네. 법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또 일파만파 한바탕 소동이 또 일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한반도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당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의미를 분석해줘야 하고 전해줘야 할 공영방송 KBS, MBC는 파업 중이죠. 국회는 국감으로 정신없죠. 인터넷에서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설왕설래하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말을 하는지 차기 중국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개 다 관심 가지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이 또 이 머리에 뇌의 능력이 한계가 또 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의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국내적으로. 하지만 시진핑 주석 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것에도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시진핑 2기엔 사드 문제가 풀릴 거란 생각은 착각이다입니다. 착각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어제 시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열매를 삼킬 거란 헛된 꿈은 버려라. 그런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드 문제를 겨냥한 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국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 중국 국익이 무조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서 시진핑 체제가 안정이 되면 외교에 또 여유를 가질 거고 그러면 한중 관계가 저절로 좀 좋아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의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미중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미 돌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큰 만리장성을 쌓을 거고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은 한미일 장성을 쌓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낀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미 꼈어요. 네,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도 너무 비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비를 하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중 통화수화프 연장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지난 10일에 한중 통화수화프 만기 돌아왔을 때 상당수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놨어요.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경제 제재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되지 않을 거다. 연장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속 끓이다가 해줄 거다 이런 얘기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환시장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연장이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560억 통화수화프 연장하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보고하고 결재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깜깜한 뭔가 방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숨구멍은 뚫려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시진핑 겁니다. 주석이 당연히 허락한 것이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막혀 있지만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우리는 아직도 만들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걸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연설 2기 시진핑 주석의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치소 경험했던 분들의 지금 제보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 그 문자들 소개하겠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조금 전 1부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구치소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 이것은 단순히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왜 지금 구치소 인권을 세계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권영철의 Y뉴스에서 꼼꼼히 짚어드리죠. 공릉동 예비신부 살인사건, 여러분 지난주에 검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비신랑 2년 만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지난주 저희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그 예비신랑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 사건 발생 후 첫 공식 인터뷰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의 코너죠. 탐정 손수호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손수호 변호사가 참 세상을 놀라게 했던 문제적 사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7년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낙지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이 이야기의 이면 들여다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2015년 9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요, 새벽에 이 예비 부부가 살던 집에 침입을 해서 신부를 살해하고 범인 자신도 신랑과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숨진 겁니다. 예비 신랑,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날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까지 2년 동안 살인자 낙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신부를 살해한 것도 신랑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겪어야 했다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이 예비 신랑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2년 만에 이제야 마음 놓고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사자 예비 신랑, 오늘 첫 인터뷰 만나보죠. 양석주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석주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종적으로 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던 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알고 있었고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별로 기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죄 없음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밖에 내려질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2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요. 계속 피해자, 가해자 두 신분을 유지한 채 있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여론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여론살인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 두 가지 신분으로 2년 동안 사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네티즌이나 혹은 뭐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2년에 걸쳐서 온갖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 사건 형사건이 종결이 나야 사건을 맡아줄 수 있다라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계속. 자, 지금 뭐 첫 마디만 들어도 제가 울컥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괴로운 기억이겠지만 그날 그 사건의 현장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예. 2015년 9월,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함께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이. 이제 이사할 때가 돼가지고 살림을 합쳤고요. 예. 양가에서 상견례는 끝났고 예식장 잡아놓은 상태면서 예. 그날은 마침 이제 여자친구가 한복을 맞춘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더 또렷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휴가를 나온 군인 장모 상병. 새벽에 침입을 하던 그 순간도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나십니까? 예.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렇죠. 이제 여자의 비명소리,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악, 4번인가 5번을 들었어요. 두 분은 지금 다른 방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전에 이제 바퀴벌레가 얘 몸을 지나가가지고 얘가 비슷하게 비명을 지른 적이 있어요. 아, 여자친구가.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또 그런 일인가 보다. 그래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좀 다독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서 문을 열었죠. 예. 문을 여니까 전방 한 4-5m 정도 그쪽 방 문이 열려 있고 범행 동작에서 느껴지는 게 무수히 많은 칼질이 있었겠구나라는 게 즉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살해 현장도 목격을 하신 거군요. 그때 저는 판단하기로 저 칼을 뺏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칼을 뺏고 넘어졌어요. 저 칼을 뺏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왜냐하면은 사실은 칼 뺏기 전에 이미 흉기로 먼저 공격을 한번 당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칼을 뺏은 거고 격투가 격렬하게 벌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이제 숨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옆에 여자친구가 없어요. 안방에서 숨지는 걸 아까 봤는데 안방에 없어요, 네. 여자친구가?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제 방 쪽으로 기어져 나와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거기까지 그럼 나온 건가요, 그 몸으로? 즉사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나왔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빠 살리려고 여기까지 나왔나 싶어요. 그 발목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러려고 오빠라도 살리려고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너무 아픕니다 듣는데. 자 그렇게 무참한 사건으로 예비 신부도 잃고 그런데 본인은 범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두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야 되는 상황. 이 사건 이후가 저는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아무래도 피해자 대우를 제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만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저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양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다녀서 꼭 아꼈어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특정 언론사에서는 다른 식으로 방송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 괴로운 상황에서 온갖 소문이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돌아다닐 때 이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저는 그때 검찰이나 경찰한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미국 같았으면 테러리스트 된다고 말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경찰서 계속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계시는데 따로 방을 혼자 얻고 살림도구 다 처분하고 컴퓨터랑 휴대폰을 압수품으로 뺏겼고요. 맨날 9년 동안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없고 혼자 방치돼 있는 거죠. 연애를 9년 하셨군요. 둘 다 연애 처음이었어요. 9년 하던 여자친구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론살인은 당하고. 여론살인 당하고. 가해자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 불구속이라고 하면서 풀어놔줬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입힌 피해가 뭐가 있느냐라는 검사의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반에 맡았던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준 피해가 뭐가 있냐. 우리가 재산상 피해를 입혔냐 뭐랬냐. 그러니까 감정적 피해 이런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데 검찰은 제가 피해자 신분인 걸 알아요. 온전히 피해자 신분이라는 거예요. 검찰도 처음부터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 사람은 정당방위다라는 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이나 지날 동안. 문제는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쪽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데도 2년 동안 여론살인을 당하는 거를 그쪽도 아는데 묵인을 했다. 끝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건을 병합 처리 말고 분리를 좀 해달라. 여자친구를 죽이는 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이지만 그거 종결시켜도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는 여자친구를 장상병이 아니라 신랑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오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도대체 그 2년 사이에 시달렸다는 소문, 언론의 의혹 뭐길래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하셨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 부부하고 그 범인 장모상병이 아는 사이였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사실은 범인이 장상병이 아니고 예비신랑이다. 예비신랑이 장상병과 예비신부를 다 살해한 거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고. 그 의혹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소설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명예훼손 걸릴까 봐. 그렇죠. 또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 검찰 처분 결과 나오고도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커진 데에는 어떤 방송 보도의 영향이 있었다. 아까 그러셨어요. 왜 제대로 취재가 안 되고 그렇게 보도가 된 걸까요? 검찰, 경찰 얘기 안 해주지. 저희 쪽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 일방의 말만 듣고 소설을 쓰기로 한 거예요. 방송 날짜는 잡혀 있었다고 그들이 저를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몰래카메라지만 그걸 따갈 때 말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방송에서 의혹 보도가 나간 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바라보는 눈초리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론이? 사건이 재밌어졌겠죠. 검찰, 경찰들은 다 장상병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는데 언론사가 일종의 특종을 잡은 거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원래 사건보다 더 커진 사건이 돼버렸어요. 더 커진 사건. 지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예전에 이제 일했던 곳의 점장인데 네가 범인이지 않으라 그런 문자도 오더라고요. 네가 범인 아니냐? 네. 네가 예비신부 죽인 범인 아니냐? 그때는 정말 어떠셨어요? 테러리스트가 되고도 남는다니까요.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 제가 피해자 대우를 받아도 이게 성치 않을 판국에 이런 식의 여론살인을 하는데 방법은 없어요. 왜 괜히 살아서 이 치욕을 겪어야 하느냐. 매일 울면서 술 먹으면서 아이고. 경찰 팀장님 괴롭혀드리고 툭하면 낮술 먹고 검찰에 전화 걸어서 피의자가 검찰에 걸어서 전화 걸어서 따져요. 니네 빨리 안 끝내냐고. 빨리 얘네들도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위에선 자꾸 보강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 소리만 오고. 그러니까 범죄 피해 구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센터가 있는 게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서 일단 사법적인 그런 절차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 것이 그 부조금 지급도 먼저 하고 이제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스톱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생계를 2년 동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검찰이 바로 끝내준다 이래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끝내주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쉬게 됐고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매일 술 먹고 울고. 매일 술 먹고 울고. 참.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건강도 상하셨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살아는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고. 다시 일을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 여러분, 공릉동 살인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예비 신랑 양석주 씨. 지금 실명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처음 나섰습니다. 2년 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2년 동안 갖은 소문과 의혹, 특히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의혹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로가 적절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혹시 준비하고 계세요? 형사고발, 민사고발, 고소 둘 다 진행할 거고요.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생길 거다. 왜냐? 형사건에선 끼케야 벌금 200~300 나올 거래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자기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7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200, 300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니까.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는 인터뷰 좀 괴로우셨을 텐데 잘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릉동 살인사건 얼마 전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 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죠. 예비 신랑 양석주 씨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오늘은 Y뉴스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예, 권영철 기자와 함께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영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부에서 우리가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MH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구치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려고 한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한다. 이 뉴스에 대해서 1부에서 제가 잠깐 다뤘고요. 그 후로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Y뉴스를 좀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고 갈게요. 권영석 기자. 지금 들어온 내용들. 9787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위탁소나 소년원에 많이 가는데요. 그 위탁소란 곳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고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전등은 수감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인권 침해라고까지 하기는 비교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박상윤님,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출신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재소자에게만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분은 보신다. 8929님, 이분도 역시 전직 교도관입니다. 잠잘 때는요. 형광등을 천으로 감싸고 또 모두들 안대를 하고 자기 때문에 이게 밝아가지고 자지 못하겠다. 인권 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권혜조선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는 재판 불출석, 변호사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냈고. 변호사 전원 사퇴하고 이제 재판부 정치 보복, 보이콧, 그렇죠. 보이콧은 아니고 정치 보복. 재판부에 맡기겠다. 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런 그게 보이콧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걸 내보냈고 이제 며칠 후에는 인권 침해 문제를 세계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어제 이제 재판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가겠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죠. 하고. 오늘 Y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박 전 대통령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네.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공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일 날 그 선언을 했잖아요. 법정 진술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재판부가 3일간 시간을 줘서 오늘 속개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에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본인이 자필로 제출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데 이게 오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론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건강상 사유라는 것인데, 뭐 다른 이유를 복잡하게 쓰지도 않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대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드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보이콧 출석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오늘 재판이 열리면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신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뇌물수수에 대한 핵심적인 정언이기 때문에요. 불발되는 거겠군요. 네네. 근데 오늘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는데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나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특이사항 없다. 그냥 노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뭐 그런 정도의 질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뭐 나이 들면 제시하는 누구나 그 얘기 들고 나오잖아요. 멀쩡하다가 깜빡만 들어가면 갑자기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될 이유가 그거밖에 없었다. 예, 그거하고 또 이제 국제법률팀이라고 주장하는 MH그룹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문제와 맥락이 같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영양 부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소식한다 그래요. 나오는 밥의 한 절반 정도만 먹고 있고 천천히 오래 씹고 그리고 뭐 차갑고 더러운 감방 그러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인원이 한 4,000여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범털 중에 범털이잖아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드럽고 차가운 간방이면 그리고 간방이 뭐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 숙박업소는 아니죠. 아까 박범계 의원이 그러셨어요. 여행 온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많은 청취자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2458님이 네. MH그룹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도대체 의뢰인은 누굽니까? MH그룹이라는 게 무슨 이게 그 로펌, 외국계 로펌도 아니고요. 로펌 아니에요? 법률 컨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 자문팀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로펌도 아니었어요? 예, 로펌도 아니고 그냥 법률 자문팀인데 이제 주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법률가들을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얘기하고 법률가들도 모르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했던 사람들도 그건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지금 의뢰를 한 의뢰인은 누군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지금 구속돼 있고 그래요? 유일하게 접견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정하기로는 일각에서는 뭐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미국 내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쪽으로 취재가 어제 된 상황인데. 그 정도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확정되는 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이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치소 인권 문제 들고 나오더니 재판에도 안 나가겠다 하고 재판 보이콧하고 어떤 이유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치 망명을 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망명? 예. 이게 지금 뭐 MH그룹이 들고 나오면서 국내 논란이 아니라 국제적인 논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겠냐. 저도 이 사정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중견 법조인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범인 것처럼 몰고 가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망명을 깨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그 바탕에는 지금 MH그룹에 의뢰한 것이 뭐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 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은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떤 그런 의도된 게 아닌가. 어떻게 뭐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변호사 전원 사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 그리고 MH그룹 이런 문제 제기, 재판 불출석 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재판은 사실은 지금 그 공범들이 1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있죠. 그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번에 구속 연장되는 거 보면서 아마 많이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겠구나. 이 재판은 계속 가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을 일으켜서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서 계속 논란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법률적 절차에 제대로 따른 적이 없습니다. 승복을 사실은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검찰 수사 받겠다 하다가 안 받았죠. 특검 조사 안 받았죠. 그렇죠. 헌재 출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배우 장동건의 마지막 대사 기억나시죠? 많이 묵었다 이거. 고마해라. 그 얘기. 이게 사실은 6개월 동안 구속돼서 내가 재판 받았으면 됐지. 왜 더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 정도에서 거쳐달라. 재판은, 뭐 그런 취지의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 말씀하고 맥을 갔습니다만 1심 선고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연 작전이요? 1심 선고가 되고 나면은 유죄가 일단 1심이 나잖아요. 나는 거죠. 그러면 죄명이 쫙 나옵니다. 잘못이. 그렇죠. 그래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심 재판을 못하게 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노회찬 의원은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재판을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그 워딩도 했잖아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얘기뿐만 아니고 한 중견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는 게. 논란이 계속되면은 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셔갈 수도 있지 않겠냐. 역시 정치적인 해결. 그렇게 보는 거다. 또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이른바 동정론에 기대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끌어온 게 동정론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총살에 총살 당했고 총격에 죽고 예. 그리고 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예. 이런 얘기 해왔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이런 얘기 동정에 대해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SNS에 올렸어요. 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치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두 번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한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죄 짓지 말든지. 나쁜 짓에서 까맣게 안 갔으면 됐을 거 아니냐. 아니 뭐 죄 지어도 인권 문제를 호소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그 수감자분 경험자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일반 재소자가 그랬으면 나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생활 상황이 다르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핍박받는 민주투사도 아니고요. 뭐 본인이 뭐 참 강권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자르고 깊고 때리고 성수동 수재화 장인편입니다. 2호선 성수역을 둘러싼 거리. 이곳에는 70년대부터 털을 잡아온 구두장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거 잘 맞아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만들기도 한데 수정 못하면 구두장사 못하죠. 적어도 키워주고 커도 해드리고 그게 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보내주세요. 국내 예. 1호 수제화 명장 유홍식 씨. 13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서 공장 시멘트 바닥에 자투리 가죽을 깔고 자며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뭐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수제화지만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만의 구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구두 일 한 지가 55년, 횟수로 56년 차인데 그 내 직업에 대한 긍지나 만족도를 100% 가지고 있어요. 아, 공장장님, 이따 가게 가실 때 이것 좀 갖고 가세요. 이따 꾸며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붙여요, 이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 그에게 구두 만들기는 이제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 그 이상의 의미라는데요. 몇몇 손님들은 오셔가지고 당신만 혼자 벌어먹고 살면 당신은 매국노요. 이 기술을 꼭 애들한테 가르치시오. 이러고 가시는데요. 머리꼬리 딱 섰어요. 나는 생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나 벌어먹고 살기에 밥 먹고 나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일깨워줬어요. 아, 나도 이름 석자를 남겨야겠다. 단체가 그 엑소께 들어와가지고 아이돌 그룹치 신발 마포서 들어온 거예요? 네. 8쪽 들어왔어요. 지금 내 제자들이 몇십 명이 왔다 갔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거 못 배워요. 다 포기하고 지금 3명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꿈이 있다면은 지금 애들 3명을 모카씨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3명을 모카씨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예? 나는 모카씨를 전달해주는 문익점 같은 사람이고 나에게 수제화는 여러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구두 앞에 쪼그린 채 수십 년. 덕분에 몸은 하나의 틀처럼 딱딱해졌지만 누군가의 편안한 하루를 꿈꾸며 자르고 깊고 매만져 봅니다. 대한민국 소리문화유산. 오늘은 수제화 명장 1호 유홍식 씨의 구두가게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공릉동 예비신랑 인터뷰 들으시고 7440님. 저도 이 사건을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 군인 입장,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 다루는 걸 보면서 예비신랑이 범인이라고 그때부터 이분도 생각하셨대요. 예, 예비신랑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2년을 살았다. 살인자 누명 정도가 아니라 예비신부를 죽인 신랑. 이런 오명을 쓰고 2년을 산 겁니다. 그 세월이 어땠겠습니까? 매일 술과 눈물로 보냈다. 참 가슴 많이 아프죠. 박미자 님도 눈물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 했고요.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선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 관련해서는 지금도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꼼꼼히 읽고 차분하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릉동 살인사건 다룬 게. 네. 예,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 피해자 예비 신랑이 2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밖에서.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긴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느꼈구나, 받았구나라고 하는 점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고요. 예. 또 사건 초기에, 또 초기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몇몇 방송과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느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의 내용을 당당하게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언론이 의혹 갖는 거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쪽에 확인조차 한번 안 하고 무리한 주장들을 한 거죠. 최근까지도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그런 매체들의 최근까지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럼 아직도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점이 과연 윤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인데 예비신랑 인터뷰가 나왔네요. 오늘 사건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은요. 제가 사실은 손탐정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낙지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이게 무죄, 유죄 막 다투다가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그렇죠? 네. 오늘 좀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현정 PD는 특별히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 건지. 어떤 점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니코틴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사건을 다룰 때 손탐정이 그러셨어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날 수가 있다.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우리가 방송한 지 며칠 후에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니코틴 살인 사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낙지 살인 사건도 정황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는 무죄가 났는가? 네.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간접 증거는 많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니코틴 살인 사건은 1심 판결에서요.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고요. 반면 낙지 살인 사건은 1심 유죄 판결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또 낙지 살인 사건의 특이한 점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제안 드렸던 그 주제 낙지 살인 사건. 이게 7년이 넘은 사건이라 아마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거죠? 네, 2010년이었습니다. 4월에 이 김모 씨와 여자친구 윤모 씨가 인천 영종도에서 데이트를 하고요. 술을 마십니다. 그때
김 씨가 이 여자친구에게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여자친구 윤 씨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계속 져서 당시에 소주 3병을 마시게 되고 만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둘이 횟집에서 산낙지 4마리를 사고요.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 3시. 새벽 3시에 모텔로. 그리고 새벽 4시 20분쯤에 이 김 씨가 모텔 프론트로 전화를 합니다. 내용이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사실 모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 실려간 게 3시 3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9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프론트로 전화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결국 14분 후 결국 전화한 때로부터도 14분이나 지나서 병원에 간 거기 때문에 좀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안타깝게도 여자친구 유 씨는 15일 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사고 사러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유족들은요. 얼마 후 집으로 배달된 보험 관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이거 사고사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질식사라고 하니까 화장을 했는데 얼마 후에 보험 서류가 날아와요. 이 여자친구네 집으로. 그렇습니다. 윤 씨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한 후에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보험금 받는 사람이 남자친구로 돼 있었던 거죠. 네. 이거 보고서는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고요. 유족들이 놀라서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남자친구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요. 검사가 기소해서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되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인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죠. 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사실관계와 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관계들이 실제 검찰의 그 공소장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법원에서 살인죄 무죄 판단을 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공릉동 살인 사건처럼 그 무리한 의혹들이 아니라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들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의혹이 의혹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번에도 차고 넘친다. 정황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니코틴 살인 사건 못지않게 이 사건에도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첫 번째. 주량의 6배나 마시게 된 경위부터 수상하죠.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소주 반병이라고 그랬죠. 아까. 반병밖에 못 마시는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게임을 하기로서니 3병이나 막 마시게 한다? 이상하죠. 그리고 또 사망한 윤 씨가 평소에 치아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긴 음식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산낙지를 샀다? 자발적으로 샀다? 심지어 새벽 4시에 그걸 먹다가 숨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랬죠. 사건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죠. 119에 구조 요청을 휴대전화 통해서 전화하면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혹시 시간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는 대목이었어요. 네, 또 7층에 있던 객실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직접 종업원을 데리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것이고요. 또 심지어 모텔에서 병원이 매우 가까워서요. 보통 걸음으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여자친구를 안거나 업고 병원으로 갔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산낙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낙지. 네, 처음에 이 김 씨는요. 통으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번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낙지에서 잘라낸 다리를 먹다 질식했다. 라고 말을 바꾸고요. 아니 통으로 먹은 거하고 다리만 먹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데. 아주 다르죠. 그렇죠. 네. 게다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낙지를 빼냈다고 말을 했고요. 그 후에 또 말을 한번 바꿔서 병원 의료진이 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산낙지 빼는 걸 봤다고 말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네. 그런데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하는데도 이게 결국은 인정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안 된 거예요. 네.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 65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간호학원비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이 이제 보험료가 월 13만 원이었어요.
월 65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3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네. 2억 원 타는. 보험료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아니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65만 원 버는데 13만 원이나 매달 낸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망보험으로.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의심 품었던 부분이죠. 네. 치아 상태 말고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요. 또 이 김 씨가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신의 고모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예.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있냐? 또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요. 예. 또 보험 계약 체결 며칠 후에 여자친구를 속여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 실제로 사건이 며칠 후에 발생한 거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쓰러진 후 이틀 후에 그러니까 사경을 해보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김 씨가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료 13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예. 이제 그 후에 2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측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예, 그 숨진 여자친구 측에서 주장한 의혹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이 김 씨가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시에 다른 2명과 추가적으로 동시에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사 결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요. 예. 그때 이 다른 애인, 동시에 사귀었던 다른 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뭐 차도 구입하고 생활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다른 2명의 애인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돈이 나올 곳이 있다. 여기가 사실 또 중요했어요. 네, 돈이 나올 곳이 곳 있다. 갚을게. 그게 도대체 어디겠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죄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의 강한 주장이었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혹시 해봤어요?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뿐만 아니라 최면 수사를 거부했고요. 심지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거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슈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절도, 강도상해, 특수강도도 전과 9범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윤 씨와 사귀기 직전에도요. 강도 예비 사기죄로 복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복역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절도 행위로. 그리고 또 사기로도. 네. 지금도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확실히 유죄다,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무죄가 난 것. 네.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1%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니코틴 살인 사건과 비교해서 1% 차이요? 네, 니코틴 살인 사건과 좀 비교를 해보죠.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는 거는 동일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뭐 정반대로 다르죠. 니코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한 사람의 몸 안에 치사량의 니코틴이 있었습니다. 예. 또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을 누군가 몸에 주입했다는 점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타살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이제 깔고 가는 거였어요. 니코틴 살인 사건은. 타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누군가 주입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니코틴을 누가 어떻게 몸속에 주입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남이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사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납치 살인 사건은요? 다릅니다. 살인으로 볼 정황 증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설명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윤 씨가 정말 살해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증명부터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니코틴 사망살인 사건은 니코틴을 누군가 주입을 했어. 몸 안으로 죽을 만큼. 네. 그러니까 타살 누가 했는지 몰라도 타살이라는 점까지는 확신이 되는 상황에서 사건이 풀려갔던 거라면 이 납치 사건은 진짜 만에 하나라도 스스로 정말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 스스로 숨진 거냐 타살이냐인 것부터 입증에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흔들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진이 낙지에 의한 질식사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예. 그런데 그와 한편 법원도 타살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점이요. 윤 씨의 시신이 부검 절차를 하지 않고 화장됐어요. 화장이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뒤늦게 이제 재수사할 때는 이미 사망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평소에 이 윤 씨가 치아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낙지를 먹었고 많이 씹지 못하고 삼켰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실제로 2심에서 법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낙지를 수거해서 이 낙지에 씹은 자국이 있는지 피해자의 침 등 DNA가 묻어 있는지 등을 조사했더라면 이 피고인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네, 낙지도 없고 시신도 없고 사실 살인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정황 증거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건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법관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가 돼야 돼요. 특히나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니코틴 살인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는 그러면? 네.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장도 해버렸고 사건의 그 주변도 다 청소를 해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 씨가 질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의료진도 별다른 그런 그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족도 사망 후에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당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조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김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네. 판결문 보니까 첫 단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사도 석연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네. 사실은 이 석연치 않은 걸 해소해야 숨진 여자친구 유족도 그렇고 지금 이 남자친구 쪽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게 해소돼야 홀가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해소된 채 무죄 판결이 나야 홀가분한 건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손탐정의 한마디. 네,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룹니다. 또 의혹이 남는데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들이 아주 의혹 없이 깔끔하게 종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이야기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선희 청취자님, 이번에도 초동수사군요. 이번에도 그래요. 손소탐정, 손소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매트리스를 깔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걸 깔 만큼 이렇게 한 사람의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교도소 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들이 인권 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요. 있으면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치료 받으러 나올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알겠습니다. 여성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수감 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 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아이러니야.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예.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 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어 도단이다. 그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도 구치소 쪽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불 3개 중에 이제 2개는 끄고 하나는 이제 조도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무슨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그런 의미에서 김원배 이사의 사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 CNN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못 잔다는 등 국제 법률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고 인권 탄압이지만. 이에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들끼리,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돼 있던가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 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6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 김현정의 뉴스 쇼. 시신에 페인트 칠을 하여 신원 파악이 곤란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5.18 당시에 문건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일부 시신들에는 페인트 칠이 돼 있어서 누군지도 또 어떻게 숨진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만행,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두렵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만행은 이뿐이 아니죠. 1980년 언론 통폐합이란 이름 하에 CBS의 보도 기능을 빼앗아갔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그 빼앗겼던 보도 기능을 되찾은 날이 바로 1987년 10월 19일, 30년 전 오늘입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인 오늘, 어떤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는 고든 CBS 정신을 되새기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박근혜의 재판 거부, 옥중 투쟁입니다. 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채 오늘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출석한다면서요? 네, 지난 16일이죠. 변호인단의 총사퇴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후 첫 공판이 오늘인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다? 네. 일단 그렇게 적었는데요. 예. 오늘 공판이 결국 공전될 것으로 보이죠. 앞으로도 이렇다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네요.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미 CNN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한 국제 법무팀의 보고서인데 예.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낸다. 또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재판 대신에 옥중 투쟁을 선택한 모습이네요.
그래요. 잠시 후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그 방을 예전에 본 경험이 있는 수감 경험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구색 갖춘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구색은 갖췄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남서 광주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47일 만에 헌재는 구인 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누가 헌재소장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김희수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는데요.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 청와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은 국민 기만이다. 대통령의 아집이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고비 맞은 MBC 사태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어제 사의를 밝혔어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지만 어제 가족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퇴의 뜻을 전했거든요. 박문진 이사가 모두 9명입니다. 근데 구 여권이 김 이사를 포함해서 6명, 또 구 야권이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김원배 이사 또 앞서 사퇴한 유희선 전 이사의 후임을 만약에 모두 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 구도가 4대5로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산을 완전히 무시했던 게 박정권 아니냐 이런 말씀.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구치소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본 적이 있으신 분 있다면은 좀 생생한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Y뉴스에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취재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하시죠. 행간 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행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700만 원짜리 침대를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침대에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침대를 놓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침대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 MH그룹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연 만나보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까 그 수감자 경험자분의 그 얘기는 새겨드릴 법해요.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건 그들이 주장했다면 그건 난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 얘기도 귀담아 들을 법합니다. 행간. 중국 얘기 가져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자 대회가 어제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참 세계적인 행사가 됐어요. 중국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진핑 집권 전반기를 결선하고 남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이나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시진핑 시대 2기를 여는 당대의 개막.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3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3시간 30분. 와. 정확하게는 3시간 25분 동안인데요. 그것도 서서. 좋아요. 중국어로 A4 용지 68장 분량의 글을 쉬지 않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이런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보고 시황제에 비유를 하면서 시황제의 꿈을 밝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굳이 있는데요. 그렇게 3시간 25분 동안 연설 안 해도 요약분을 얘기한 후에 다른 건 이렇게 전문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렇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68페이지를 다 읽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2기 청사진을 샤오캉이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했는데요. 뭡니까? 샤오캉은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웠는데 2050년 세계 최강의 중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또 차기 후계구들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인데요. 이 당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발표되는 정치국 상무위원 7면의 면면을 보면
차기 지도부 윤곽을 점칠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미 중국이 G2가 된 지는 오래됐죠.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세계. 따라서 이 중국의 어제 발표들 청사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보다 어쩌면 시진핑이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요 며칠 사이 국내 언론과 국민의 눈, 귀, 이 박근혜 이름 석자가 완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이슈를 덮었죠. 예. 네, 재판 보이콧 선언 소식이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예. 어제는 또 MH그룹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인권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전 처음 듣는 인권단체 아니에요. 인권단체 아니고 법률 자문팀입니다. 네. 법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또 일파만파 한바탕 소동이 또 일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중국에서는 한반도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당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의미를 분석해줘야 하고 전해줘야 할 공영방송 KBS, MBC는 파업 중이죠. 예. 국회는 국감으로 정신없죠. 예. 인터넷에서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약한 불빛에 그런 전등 하나는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긴 해요. 이 MH그룹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 변호사 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대표자인 호세 운이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착적인 지금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과거 리비아의 그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근혜 전 아닐까요? 미국에도 있을 테니까요. 지지자 그룹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 그룹 쪽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난 며칠 전에 그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 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법무부가 적절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한국 내에서는 인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를 연결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 국제적인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세요. 진숙님은 청와대에서 살던 분이 보기엔, 그러니까 청와대와 비교하기에는 더러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교도소가 호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자 주셨고, 안지원님은 그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이 투옥됐을 때 그 유엔 인권위에다 제소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때 인권위원회에